우리 네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인터랙션 디자인의 첫 번째 파트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한 토론 주제를 갖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여러분 프로젝트 주제. 이제 아마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점점 가면서 이 프로젝트나 그 또 이 토론 주제 같은 건 강도를 줄여가고 있어요. 강도를 줄여가고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고 또 조금 더 이 그 다른 과목들이 이제 준비들을 갖다 하라고 또 이 과목 했다가 뭐 나머지 다 망쳤다 막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로드 조절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토론 주제 토론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이번에 강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프로젝트 발표하고 그러고 끝날라고 그래요. 진행할까요? 오케이, 갑시다.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번에 새로 본 사람. 나는 10번 이상 봤다는 사람. 승현이는 그랬을 줄 알았어. 나 10번 이상 본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한 20번 봤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영화 감독의 상상력이라는 건 특히 이제 과학적인 기반을 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구나.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었던 상당히 많은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현재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거라는 거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HCI에 또는 UX에 미쳤던 영향은 옛날에 우리가 2주차에 봤던 HAL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의 영화하고 나는 버금간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인터랙션 디자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토론 주제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들 감을 잡겠지만 이 하모니어스 인터랙션 상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화롭게 제공한 사례를 갖다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49명 중에 8명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감을 갖다 잡은 것 같은데 우리 하모니어스한 인터랙션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갖다 했댔어요. 간단하지만 유연한 거, 보편적이지만 예외적인 거, 즉각적이지만 지체를 감안한 거, 수능적이지만 대화가 가능한 거. 그렇지만 내가 꼭 한 가지 그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예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풀셋이 아니야. 이 네 가지가. 이거 말고도 우리 그 사용성의 속성이나 유형성의 속성이나 감성의 속성들 사이에 언제든지 트레이드업 관계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모니어스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트레이드업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밸런싱을 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트랜스페런트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우리 제일 재미있는 또는 그 우리 토론에 아주 유용할 것 같은 제 자료를 갖다 제공해 준 정소연 앞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정소연입니다. 저는 영화를 이번에 처음 본 건데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과가 경영학과고 제가 광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관심 있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광고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나갈 때 저기 맨 위쪽에 보이는 기계로 눈동자를 저렇게 다 무섭게 스캔을 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광고판들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앤더튼시 맥주로 갈증을 푸세요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럼 지나가다가 진짜 맥주를 사 먹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막 예쁜 여자 모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되게 열린 장소에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내 눈동자로 데이터베이스를 인식해가지고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게 더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되게 상충되는 두 가지의 요소로 효과적으로 광고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 생활에서 적용이 된다면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광고인데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인데 그 조인성이 이제 제가 말풍선에 써놓은 게 이러고 먹여주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먹여주면 광고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옆에 혜림. 저도 똑같은 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저걸 3번인가 어딘가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그 얼굴을 눈을 그 인식을 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광고를 한다는 게 저는 그 뭐지? 3번 주제에 더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상충되는 요소들을 조화롭게 제공한 건지 잘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약간 제가 이해했을 때 상충적인 두 가지 요소라는 게 그 상충적이라는 요소의 워딩을 딱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그게 되게 컨트라딕토리 돼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인데 그게 연결이 돼서 시스템으로 제공이 됐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보는 광고판들이 상당히 공개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린 장소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듣고 그걸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듣겠죠. 그래서 되게 공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만 알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던 그게 뭐 내 이름일지는 모르고 나만이 아는 거니까 되게 저한테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를 이렇게 변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상충적인 두 가지지만 이렇게 영화 화면을 봤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화로운 시스템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경영학과 공부학번 서현정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왜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딱 내가 일정한 그 작품 앞에만 딱 가면 이제 거기서만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이 들리는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자기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은 비교적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도 그러니까 각각이 듣는 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안 그러면은 저게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건 정말 지극하게 개인화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른 해석을 해주셔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과제를 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냥 영화를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보다가 과제를 할 땐 지극히 개인화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끼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다 들리는 걸로 저는 그냥 그렇게 간주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그 이슈거리가 되기는 할 사항들이 많은데 그중에 난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충된다고 하는 게 꼭 앞에 나와 있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네 가지 그 상충되는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트레이드업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건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한 거거든. 수업 시간에 안 한 건데 그걸 갖다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저기에도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 이게 좋았어. 내가 그래서 막 새벽에 이거 보면서 우리 상미가 새벽 3시 반까지 해서 이거 컴파일해서 나한테 보내줬거든. 박수 한 번만 쳐줘라 또. 그래서 이제 내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면서 나도 누가 이렇게 앞에서 진우야 그러면은 참 되게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댔어요. 그만큼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경이도 비슷한 걸 해줬고 그 다음에 상우는 예측과 검거라는 게 상충이다 라고 했고 선희가 아주 단축성 보편적이지만 이 네 가지 그 내용을 갖다 쫙 정리를 했어.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알지?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아주 내용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윤경이
종관이, 문의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네거티브한 걸 줄이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네거티브한 걸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이 5가지 말고도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네거티브한 익스피리언스 요소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시스템 간의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트랜스페런시가 무너지니까 이런 네거티브한 요소들을 갖다 많이 제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네거티브한 요소들은 암기하라고 그러지 말고 세팅 바꾸라고 강요하지 말고 오류범하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정보를 받지 말게 하고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자, 이거랑 관련돼서 배민경.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사회학과 배민경입니다.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지금 자동차랑 도로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선택하게 된 게 장면 중에 저 주인공이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거의 환호했거든요. 정말 너무 훌륭한 시스템이다. 뭐 대문도 필요 없고 뭐 그냥 들어가면 우리 집이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고 차가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확실히 늘어나고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확실히 줄어들어서 이게 도로 설계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게 모든 게 되게 확실히 더 개선된 형태라고 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용자에 대한 관심은 일단 어디를 가겠다 입력만 하면 그 차 안에서 자기가 두 손을 들고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알아서 교통 주변 환경을 봐서 뭐 끼어들 땐 끼어들고 뭐 뒤로 빠질 땐 빠지고 이런 거 알아서 해주는 게 사용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봤고요. 또 한 발 앞서 보기는 또 이렇게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자동 환법할 때 왜 자리가 없으면 벽을 타다가 알아서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발 앞서 보기, 그러니까 주변 교통량을 알아서 판단하고 길을 선택하는 게 한 발 앞서 보기가 맞는 것 같았고요. 또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까 적절한 행동이 아까 벽을 타는 거 공간이 없을 때 또 뭐 적자를 빠지고 뭐 공간 사이사이를 알아서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것도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융통성 있는 반응할 때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수직하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가 똑같이 바닥면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람은 여기 보면 차 안에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어요. 중력 방향 그대로. 그래서 저런 게 이렇게 알아서 차 안에서 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융통성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냥 추가로 하고 싶었던 건 밑에 이렇게 요만한 투명한 디스크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뭐 파일명도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어느 디스크를 이렇게 조만한 걸 들으면 디스크 자체가 이렇게 투명한 디스플레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알 수 있어서 뭐 오류도 방지하고 암기하도록도 요구하지 않는 되게 좋은 편리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없어? 정말 없어? 네, 저 경영학과 장영진이고요. 잘 들었고요.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번거롭게 한 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한 사례를 얘기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요소를 줄여주는 인터랙션 디자인 지침을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하신 분께서는 지금 긍정적인 요소를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부정적인 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걸로 한 것인지 오히려 번거롭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거면 부정적인 지침을 이용해서 사실 분석을 하는 게 더 마땅한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걸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를 높이는 걸로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좀 더 그냥 개념만 놓고 봤을 때 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요소를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사용자 편리성을 사용자 경험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봤는데 특히 여기 도로 같은 부에서는 아까 뭐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방법 중에 쓸데없는 정보를 주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이렇게 분석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 다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는 데는 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했습니다. 질문 어때? 오케이, 수고했어. 영진이가 내 딱 의도한 질문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저 답변을 갖다 받고 다 박수치고 넘어가서 역시 우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지? 나는 이제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토론해보고 싶었던 건 그거에 대해서 과연 부정적인 요소들하고 지금 뒤에는 다 부정적인 요소들 했어요. 다 부정적인 요소들 했는데 이 부정적인 요소들하고 긍정적인 요소들 간에 실제로 과연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차별적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사례를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똑같은 사례 보고서 부정적인 거 줄여주는 걸로 분석한 사람들도 있어. 그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그거랑 이 긍정적인 걸 높여주는 거랑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제 그럼 조금 이따 하여튼 긍정적인 것까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뒤에는 우리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특히 영진이 부정적인 얘기들 해줬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해준 인타기도 있었고 인영이 성중이 준식이 근수 경민이 선규 지윤이 미상 진호 동화 준기 지태 유리 스루까지. 자,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긍정적으로 사력 있게 반응한 케이스들. 그래서 실제로 사력 있게 반응한 케이스를 찾아보다 22건을 갖다가 했고요. 무엇 때문에 시스템이 사력 있게 반응했다고 느꼈을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관심을 가지고 한 발 먼저 내다보고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이것 말고도 많아요. 이것 말고도 많은데 우리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우리 책 중에 배려인가 그런 책 있었잖아. 배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배려감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어떤 행동, 태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스템이 행동할 수 있게 보여줬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느낀다는 거였어요. 이거랑 관련돼서 조수환.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3번 주제 문제로 아까 2번 발표하신 분이랑 비슷하게 분석했는데 사실 저도 2번 보면서 그 3번 문제 푸시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셔서 제 거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2번 하신 분이 한 가지 주제로 되게 잘 설명하셨잖아요. 네 가지 분류로. 근데 저는 막 다 해당되는 거를 찾는 데는 제 머리에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장면 이렇게 따왔어요. 첫 번째로 사용자의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려 깊은 시스템은 이건 뭐 아까 1번 문제에서 봤듯이 광고 같은 거 할 때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광고를 하지 않고 미래 세계에서 이렇게 개인에 이렇게 적합한 그 광고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데 지나지 않지만 뭐 앞으로는 뭐 홍차 말고 뭐 다른 거 인식해서 되게 개인적인 광고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 뭐 SNS 이런 데 보면 충분히 개인적인 광고가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지침 한 발 먼저 내다볼 것은 이것도 아까 1번 하신 분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요거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발 먼저 내다보는 것에 그 수업 자료 보면은 뭐 이렇게 H 쳤을 때 뭐 HCI 뭐 이렇게 뜨는 그런 장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만약에 이 CD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을 때 집에 그럴 때 이렇게 USB는 뭐 우리가 제목 같은 거 안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매체가 있다면은 딱 보고 나서
곧장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이게 한 발 먼저 내다보는 그런 사려 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인데 여기에 좀 상식인지 비상식인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자기 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차가 자동항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범죄자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고, 보호가 아니라 도망가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게 되게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반응할 것에는 신문을 생각해봤어요. 신문은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한 장짜리 뭐 대충 종이 같은 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기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내가 기사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속보가 뜨는 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렇게 막 되게 긴급한 뉴스를 전해줄 때 갑자기 화면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게 좀 융통성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이동화입니다. 저기 긍정적인 요소 증가시키는 그 지침에서 약간 조금 의문이 있었던 게,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라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영화에서는 어쨌든 주인공에게는 어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는 그걸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융통성 있게 좀 반응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상식이랑 융통성이라는 게 좀 서로 조금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듣고 보니 되게 상충되는 측면이에요, 진짜. 근데 범죄자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융통성보다 상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융통성이랑 상식이 진짜 분류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저도. 저는 방금 질문하신 분이랑 엄청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그 3번이 되게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재미있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동차가 비상식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계지만 어쨌든 내 거잖아요. 그러면은 걔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는 나한테 충성하는데 자동차도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나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3번이랑 4번이 상충적인 게 아니라 4번이 있으면 3번도 되고 3번이 있으면 4번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4번이 되게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반응한 것 같고요. 3번에 따라서 뭐가 상식인지가 좀 불분명한데, 만일 지금 톰 크루즈 잘생겼잖아요. 주인공이고 감정이입도 되고, 톰 크루즈한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은 톰 크루즈 말 듣는 게 상식인데, 만약 내 돈 뺏은 애가, 내 물건 훔치는 애가 이렇게 차 타고 도망간다 했을 때는 그걸 잡아주는 게 상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사용자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자, 우리 상식을 갖다 센스 메이킹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산 또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엔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걸 갖다가 기계적인 자동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는 오히려 쉽고, 반면에 참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커먼 센스 같은 거를 갖다가 실제로 이런 시스템 상에서 구현해서 그걸 인터랙션으로 보여준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또 뭐가 커먼 센스냐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갈려. 그래서 요새 그 HCI 쪽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센스 메이킹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커먼 센스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센스 메이킹 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갖다가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쟤는 정말 센스가 있어 이랬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는 그런 행동들을 이런 시스템의 또는 서비스의 그런 인터랙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시스템 어떻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수환이가 상당히 어려워할 만도 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혜연이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재 엄청 잘 분석을 해줬고 금탁이, 현정이, 세희, 성준이, 혜림이, 태승이, 하정이, 한울이, 종욱이, 현재, 이름, 물음표 누구야? 빨리 자수해서 광명사서. 자, 그 다음에 우람이, 그 다음에 민호, 승현이, 은곤이, 종민이, 은샘이, 정균이. 이거 나오면 이제 우리 끝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참 우리 진성이 대단해, 그지? 한 학기를 내내 저렇게 배짱으로 밀고 가고 있어. 자, 그래도 한편으로는 편하지. 항상 마지막 문제 하면 되니까, 그지?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마무리하는 토론으로 그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이제 하모니어스한, 그러니까 상충된 것들 사이에 밸런스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네거티브한 요소들을 갖다 제거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파지티브한 걸 갖다가 높여주는 거, 이 세 가지가 모여졌었을 때 우리가 시스템의 트랜스페런시가 높아지고 시스템의 트랜스페런시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곧 그 사람들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몰입 또는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가 배타적일까? 아니면은 세 가지 중에서 더 강력한 것들이 있을까? 어떨까요? 스루. 네. 경영학과 김수루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부정적 요소랑 긍정적 요소 그리고 이제 조화가 있는데, 일단 부정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부정적 요소가 최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허들을 넘을 정도의 부정적 요소가 줄어들었을 때 사용자가 일단 그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긍정적 요소랑 조화적 요소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랑 좀 차별화되는 요소로서 이제 긍정적 요소가 조화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없애는 게 기본이다. 그 기본 위에 긍정적인 요소를 좀 더하거나 아니면은 상충된 요소들 간의 밸런싱을 맞추는 거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다. 또 다른 사람은? 진호. 네, 경영학과 이준호입니다. 저는 그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시키는 게 서로 정확하게 딱 나눠지는 형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영화를 보면서 나오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미래적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다를 딱 보여주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자동차를 봤을 때는 기존의 자동차가 시장에서 사용자들한테 주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뭐 개인적으로 멋을 부릴 수도 있고 개인화된 가치를 주는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영화상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긍정적인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완전 제거돼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시키는 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둘 다를 챙겨야만 실제로서는 시장에서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현정이 다음에 민지. 네, 경영학과 공학번 서현정입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라서 그런지 이제 저희가 배웠던 카노 모델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모델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서비스의 요소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부정적에서 긍정적일수록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어떤 거는 일정 수준만 맞춰주면 되고, 어떤 거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느 뭐 별로 사용자는 관심 없고, 이런 요소들이 다 나누었는데, 저는 이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냐, 이런, 그러니까 제 기술에서 느끼는 그 UX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요소들 잠깐만요. 그래서 UX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요소를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이거를 다르게 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공업 디자인학과 한민지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너무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극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든 것들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개가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가 조화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갖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완전히 별개, mutually exclusive한 그런 조건들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그거에 엑스트라로 조금 더 얹혀졌었을 때 효과를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어떤 것들은 처음서부터 기본적으로 그건 해줘야지 사람들이 그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들 하고, 이제 특히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그 맥시멈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다 가지고 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어떤 시스템에서 또는 서비스에서 내가 최적의 경험을 준다는 거는 긍정적인 걸 올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없앨 수도 있고, 상충되는 것들 사이에 밸런스를 갖다 맞출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시스템의 성격이 어떤 시스템이냐, 서비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를 더 강조를 하고 뭐를 덜 강조하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나타날 거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꼭 세 개가 인디펜던트하다거나 또는 하나를 올리면 반드시 하나가 내려간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거기까지 해서 우리 영화 토론 마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팀별 프로젝트 주제 토론. 으로 투명성이 가장 높은 사례하고 낮은 사례를 갖다 골라보기 해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과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고요.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실제로 그걸 갖다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일만 포커스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위만 포커스하는 거지, 그 사이에 어떤 기계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걸 위해서 트랜스페런트 해야 되고, 트랜스페런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을 바꿔줘야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느냐? 투명성이 높은 사례 9팀 중에서 7팀이 트랜스페런트가 높은 사례를 갖다 골랐고, 첫 번째 팀 하이마트로 가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하이마트 앞으로. 하이마트 한 번도 안 가봤어, 나 한 건데. 자, 누가 발표하라 그럴까? 인탁이 일로 와. 나도 그러려고 그래. 네, 전기전자공학부 정인탁입니다. 네, 저희는 그 투명성을 높인 사례로 HUD를 꼽았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본 차 중에서는 뭐 BMW의 6 시리즈나 아우디의 뭐 A6나 A7 또는 국내 차 중에서는 K9 정도의 그 적용된 기술인데요. 대충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차 유리창 앞에 내비게이션이 투영이 돼가지고
운전자가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위험을 초래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앞만 보면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상충 관계랑 불필요한 행동, 사려 있게 행동하는 걸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보거나 내비게이션에서 그 조작을 하는 행동이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 증강현실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 주변 정황을 뭐 일일이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화면만 보면서 다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투명성을 높인 사례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투명성을 높인 사례 중에서도 그 더 좋은 사례가 있고 더 나쁜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강경민 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HUD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기술이 처음에는 GM이라는 회사에서 1980년도부터 나왔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차에 그렇게 막 HUD가 화려하게 많이 들어간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봤을 때 저희가 자동차 회사들은 좀 보수적인 산업이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도입이 좀 늦어지고 있고 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상충관계로 꼽은 것이 사용자의 시선이 어디로 머물지를 상충관계로 꼽았어요. 그래서 그 앞을 정면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정면을 볼 때도 정면 바깥 환경을 볼지 아니면 바깥 환경이나 도로를 볼지 아니면 HUD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볼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HUD라는 기술이 198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전된 모델들을 보면 여기 GM에서 새로운 차세대 HUD라고 개발 중인 AR 즉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HUD 형태가 있고 좀 나쁘게 발전된 형태는 국내 중소기업인 허드비전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GM 차세대 HUD는 AR 기술 즉 그 증강현실 기술을 써서 여기 보시면 저기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밖에 저희가 이렇게 차에 앉아서 도로를 보고 있으면 도로를 형광색으로 칠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 영화 트론처럼 도로가 형광색으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표지판을 저렇게 빨간색으로 인식을 해서 이 도로에서는 각각 도로마다 다 그 제한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따라서 그 사용자의 이 도로는 몇 킬로미터 이하로 달려야 되니까 그런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허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최첨단 기술로 해서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기아 K9이나 아우디 뭐 BMW 이런 유명한 회사들도 그 몇 가지 단색으로 HUD를 구현을 했는데 자기들은 풀 컬러로 이렇게 구현을 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좀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풀컬러로 지금 현재 있는 맵이나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을 풀컬러로 그냥 유리창에 쏴주니까 이게 유리창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구분도 안 되고 저렇게 심플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더 나쁘게 사용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좋게 발전된 경우, 오른쪽은 나쁘게 발전된 경우로 저희가 꼽았습니다. 경영학과 이선인데요. 질문이 이게 그 투명성을 높이려면 아까 내비게이션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조차 못 느꼈을 때 투명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보일 때 밖이 어둡거나 뭐 비가 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내비게이션이 창에 잘 비쳐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떠한 저게 창 앞에 창에 비춰진다고 해서 어떠한 점이 그 내비게이션을 내가 이걸 이용하는 건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한 거는 일단 그
HUD가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내비게이션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거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랑 HUD를 비교했을 때 내비게이션보다는 HUD 시스템이 훨씬 투명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HUD가 원래 공군에서 파일럿들이 헬멧에 씌우는 HUD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된 게 구글 글래스예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경을 쓰고 모든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높은 사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HUD도 어떤 안경을 쓰는 것처럼 안경을 쓰면 종종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까먹잖아요. 그래서 HUD를 사용하게 되면 차창에 어떤 디스플레이된 정보들이 있지만 그거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아예 그냥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굉장히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투명성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거니까 어둡든 눈이 오든 내 눈이 내가 그거를 뭐 넓히든 뭐라 해야지 동공이 크지든 작아지든 간에 내가 인식해서 바꾸는 건데 그럼 저것도 시스템이 알아서 그거 바깥 환경까지 생각해서 그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BMW가 없어서 못 타보긴 했는데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세기 같은 걸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아주 사례 분석을 잘했고 상충관계하고 불필요한 행동, 사례 깊은 행동의 예를 갖다 잘 제시를 해줬고 아까 우리 사실은 선이가 질문한 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디펜스를 갖다 잘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사례는 아이클라우드 이것도 참 잘했어. 분석을 기가 막히게 분석을 잘해서 내용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이조는 아이벅스. 그러니까 주로 아이 쪽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인공팔 조금 섬뜩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것도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로트럭 2가 되게 재밌나 봐. 두 팀이나 이 유로트럭 2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유로트럭 2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풀스방까지 했습니다. 자, 투명성이 낮은 사례 반대로 어떤 게 우리로 하여금 투명성을 낮게 만드는가. 자, 두 팀이 했고요. 두 팀 중에서 어벤져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누가 하라고 그럴까? 누가 하라고 그래? 어디 갔어 유영이? 야. 일단 안녕하세요, 박유경입니다. 저희는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지 못한 범프의 투명성을 지적해 보려 하는데요. 이 범프가 언제 나온 거죠? 이 범프가 예전에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범프가 이제 목적은 이제 연락처를 교환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제 이렇게 범프 보시면 저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듯이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중력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행위를 하면 서로의 연락처가 교환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연락처를 교환할 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충돌 모션과 사용자의 인지적 차이가 발생해서 실패한 사례로 언급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로 암기를 강요하지 마라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범프를 쓸까 하면은 이제 범프를 쓰자고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처음에 이제 범프가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걸 쓸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팅 변경을 강요 말라인데
이제 보시면 특히 iOS 6 이후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을 허용하는 설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화면이 나오면 설정을 변경하라고 요구가 나오면 이제 연락처를 바꾸기 전에 먼저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오류를 유도하지 마라인데 이거는 이제 범프를 킨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이제 사소한 터치 조작 및 연결 실패를 유도해서 이제 범프의 오류가 자주 유도되고요. 또 네 번째로 쓸데없는 정보를 없애라인데요. 이제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는 링크를 접속하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동돼서 갑자기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이제 뭐 공개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정보 제공을 연동을 강요하면서 이제 정보 제공의 복잡성을 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인데 공유 대상자를 바로 앞에 두고 행위를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람과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이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1지침 암기를 강요하지 말라. 그 부분이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저 범프란 게 되게 목적이나 의도 자체만 보면 투명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끼리 번호 이렇게 서로 찍어줘야 되고 연락처 보내는 게 아직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허들은 저 앱을 사람들이 많이 안 깔았다는 거, 그 자체가 오히려 투명성을 낮게 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지침에 대한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암기할 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봤더니 이 부분에 설명에 암기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암기할 정도로 많이 숙달된 상태가 되어야만 투명성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를 그런 어떤 뭐랄까 익숙함을 강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해서 번호를 주고 받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퐁 치면 되는 건데 범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래서 범프 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을 내가 만약에 암기할 정도로 익숙하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범프 어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익숙하기가 장애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암기만큼이나 그 익숙함을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암기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르지만 암기만큼의 익숙함을 강요했다라고 해서 일지침에 넣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우리 부정적인 요소에 포커스해서 범프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핀터레스트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첫 번째로 올리면 니들이 그럴 거야. 아, 이제 아부를 하면은 저렇게 첫 번째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뒤로 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 팀까지 해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갖다가 봤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투명성이라는 게 높고 낮다고 하는 거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요소들, 긍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밸런싱하는 요소들. 얘네들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됐었을 때 비로소 트랜스페런트한 게 나오고요. 트랜스페런트하다는 시스템은 사실은 아이디얼에 가까운 거예요. 아이디얼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100% 트랜스퍼런트 하겠다. 이거는 이상적인 꿈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는 좋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